자, 볼게요. 서연아, 요 지문 읽으면서 가 지문이랑 나 지문 이렇게 지문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얘네 두 개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사실 가 지문이랑 나 지문은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거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똑같을까요? 생각해봐. 생각 좀 해봐. 뭐가 똑같을까? 세은 뭐가 똑같을 것 같아요? 이 가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랑 나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어. 뭐가 비슷할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 나 지문으로 나뉘는 걸 무슨 지문이라고 합니까? 이제 주제통합이라고 하죠. 봐봐. 지문의 종류 이름이 뭐야? 주제통합이야, 주제통합. 그러면 주제통합이니까 당연히 둘 중에 두 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통합되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두 지문 사이에서 뭐가 통합되지? 라고 했을 때 뭐가 통합되냐면 지금 여기 가 지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세 가지 종류의 법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 자유주의적 법 모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그 다음에 절차주의적 법 모델. 그리고 그 세 개의 법 모델이 적용된 법 조항이 뭐야? 이거 나 지문이야. 그래서 가에 나오는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 우리 실생활의 법이 지금 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법의 근거를 물어보는데 그 근거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가 지문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 중에 그런 선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나 지문은 주제 통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요.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답니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대요.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게 지금 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죠. 뭐 한다?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게 뭐야? 규제를 최대한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막는 거야. 일단 자기들 자유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최소한의 금지 행위를 법으로 정하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평등한 줄 알았거든.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살면서 갖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불평등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냥 다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은 애초에 그게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야. 모두에게 다 똑같은 양의 자유를 주면 그게 평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동등하게 모든 조건이 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어떤 모델이 나왔다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나왔다고. 자,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서 조금 더 깊숙이 개입한대요. 법이 개입을 많이 해. 어떤 개입을 많이 하느냐?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야.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 왜냐면 모두에게 자유를 줬더니 평등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이제 조금 더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의무 규정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여기 소연이 저 숙제 프린트 있어? 있어? 있어요. 자,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답니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대요. 그런데 이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띠는 법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거 여러분들 되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예시로 만드는 게 가능해. 내 머릿속에서 법적 규제가 너무 과도해. 자, 직업윤리나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자,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한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지우개 없으면 친구한테 지우개를 빌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혹시 친구한테 지우개를 빌리는데 법적으로 계약서 쓰고 서명하고 이러면서 빌려요? 그러진 않잖아. 법의 규제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는데? 우리 일상생활이니까. 근데 법적 규제가 과도하다는 건 무슨 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도 전부 뭐 한다고? 법적으로 규제받아서 이제 한다고. 내가 지우개를 30분 빌리면 이자로 얼마를 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엄청 사소한 것까지. 도덕적 규범이 제가 나한테 지우개 한 번 빌려줬으면 나도 지금 당장은 뭘 주지 않지만 다음번에 제가 또 뭘 빌려달라고 하면 나도 뭔가를 빌려줄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잖아. 맞지? 자, 그런 도덕적 규범이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거야. 법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심해졌을 경우에 법적 규제가 과도해졌을 경우에 생기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어떻게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빌려가는 거 안 돌려줘. 그러면 야, 왜 안 돌려줘? 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든 싸우든 그렇게 하면은 뭐 다시 돌려받던가 아니면 다음부터 쟤랑 이제 친하게 지내지 않던가 뭐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야, 돌려줘 또는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법적인 거야? 법적인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고. 싸웠다 화해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빌려가면 언제 돌려줘 라고 약속을 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율적 조절 기능인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거야. 왜? 지우개 안 돌려주면 뭐해? 그냥 법대로 해. 야, 법대로 해. 재판 가서 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적 규제가 과도해지면 뭐도 약해져요. 사회 자율적 조절 기능도 약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사회 통합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버려? 와해돼버려. 서로 사이가 멀어져 버려. 그럴수록 공동체는 무슨 상황에 빠져버려? 갈등 상황에 빠져버려. 그래서 전부 뭐만 의존하는 거야? 법적 해결에만 의존하는 거야. 지우개 안 돌려주는데 야, 일단 재판 가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늘어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대요.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법으로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만 남는 거죠. 그로 인해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거야.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더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법으로 정해지는 거야. 지우개를 빌려갔을 시에 30초 안에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법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에 처한다.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뭐가 훼손돼 버려?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돼 버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뭔데?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해결책을 안 내놓는다는 말이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대신에 뭐 한다고? 자,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는 거야.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빌려가 놓고 30초 안에 안 돌려줄 시 벌금형 10만 원을 처한다 라고 하면 이건 너무 빡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우개를 빌려가 놓고 안 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논의의 장에 앉게 해가지고 왜 안 돌려주는데? 돌려줘. 이때 돌려줘. 알겠어. 서로 약속하게 만드는 거야. 법은 개입 안 하고 대신에 법은 뭐만 하는 거야? 그 장소만 마련해 주는 거야. 너네들 이렇게 해결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절차주의적 법모델이라고 하는 거야. 자,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서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힘센 사람이 말 더 많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논의의 장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는 너네 무조건 평등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절차주의적 법모델인 거죠. 자,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목적이라는 거야. 위의 세 가지 법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랍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 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 지문을 다 읽어보면 알지만 공존하고 있는데 그 공존하고 있는 내용이 나 지문에 상세히 나오는 거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볼게요. 나 지문.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자, 잘 봐봐. 자유가 최대한 보장. 자,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다? 계약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계약이랑 뭐랑 연결돼야 돼? 자유랑 연결돼야 돼. 자, 다음.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이게 뭐야 지금?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들 간에는 이 말이잖아.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벌써 느껴야 돼. 가 지문에 있는 뭐랑 비슷해 얘는? 사회복지국가. 적 법모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단어랑 연결돼야 돼? 평등과 연대랑 연결돼야 돼. 계약 대신에 법률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 전부 뭔데?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그러니까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잘 보세요. 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임대차는 이제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자유주의죠. 다음, 임대차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자, 잘 봐. 문장이 생긴 구성. 이게 문장이 되게 긴데 잘 보세요.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이라고 돼 있잖아. 면. 이 면의 의미가 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문장을 무슨 문이라고 하는데? 조건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잖아. 다음 읽어봐.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지들끼리 자유만으로는 임차인 보호인데 임차인을 뭐라고 말 바꿀 거야? 약자로 바꿀 거야. 임차인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입자, 맞죠? 임차인. 그 다음에 집주인을 뭐라고 해?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 약자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 이게 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국가죠. 모델.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평등을 위해서. 왜?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답니다. 뭐 짧게 정했든 뭐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인에게 뭐가 보장된다.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이게 사실 뭔지 모르겠지. 나도 뭔지 몰랐어, 있기 전까지.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존속은 뭐가 존속되는 걸 말하는 거겠어. 존속. 집 계약이 존속되는 걸 말하겠지. 그리고 그 기간이 보장된다잖아. 계약 기간이. 자,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전세 들어갈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혹시 여러분들 전세 살아봤습니까? 부모님 혹시 얘기하는 거 들어봤나? 자, 전세 살면 보통 계약이 몇 년이야, 전세? 혹시 압니까? 아는 사람? 보통 전세 계약은 몇 년입니까? 잘 몰라요?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2년.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야. 근데 다 그냥 암묵적으로 2년이야. 그럼 2년만 살고 끝이야? 여기서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아, 계약 연장 좀 할게요 라고 하면 2년 플러스 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 연장 안 돼요. 연장 안 돼요. 갱신 끝. 우리 왜냐면 여기 이제 또 누구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면은 갱신이 안 되겠지. 서로 그거를 이제 원래는 뭐야? 계약상으로 둘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임차인은 약자고 임대인은 강자잖아. 그러니까 약자 입장에서 강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되고. 자,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서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럼 이 기간 내라고 하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야? 계약이 종료되기 전 일정 기간이잖아.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를 종료한 경우, 그럼 생각해봐. 이 기간 내라고 하는 건 계약 끝나기 전이야, 계약 끝나고 난 이후야, 서연아? 계약이 끝나기 전이야, 끝나고 난 이후야? 그치, 계약 끝나기 전이야. 그래서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계약 기간이야. 나 2년 동안 여기서 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뭐라 하든 말든 저 임차인인데 갱신 요구권 할게요, 쓸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갱신 요구권만큼, 그게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 본문에 기간이 얼마만큼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갱신 요구권에 해당하는 그 기간만큼 뭐야? 임차인이 법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거야. 안 쫓겨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가능하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해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야. 다음,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집에서 내보낼 수 있어. 정당한 사유를 자기가 다 입증해야 돼. 입증해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인정받잖아.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전세 살 때요, 갑자기 집주인한테 쫓겨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대학생 때 저기 뭐 전세살이를 한다든지 뭐 20대 때 뭐 저기 서울 올라가지고 전세살이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대체로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는 뭐 때문이냐면 집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한데 학생 지금 저기 유학 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집에 좀 나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보통 나가달라고 해요. 왜? 실거주하는 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 내보내고 우리 집 가족이나 누군가를 여기에 이제 그 집주인으로 이렇게 딱 앉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로 앉히는 거야.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많이 쫓아내죠. 인차이는. 자, 다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이거를 말을 뭘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주의적 법 모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계약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야? 여기 위에까지는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야? 계약이 우선인 거야.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해. 이거야. 자,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권리가 소멸했다는 게 무슨 말인데? 계약기간 끝났다는 얘기야. 당연히 나가야지. 계약이 우선이지.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봐. 잘 봐. 잘 생각해봐. 생각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위에 법률이 우선인 상황은 뭐 때문에 계약보다 법률을 우선으로 해주는 건데,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맞지? 근데 생각해봐.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이재용이야. 그러면 임차인이 강자야, 임대인이 강자야? 임차인이 강자 아니야?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경제력이 아주 충분한 사람이라면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계약에 따라서 하게 하면 돼. 알겠죠?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문장이 얘랑 기준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뭔데?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충분하면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계약이 우선이면 돼. 알겠죠? 자, 다음.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요게 중요해.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된다고. 지금 요 상황에서. 자, 위로 올라가 봐. 자, 봐봐. 앞에 봐.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된다고 돼 있어. 맞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지금 위에 문단에 있었던 요 내용이 뭐였어?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되는 거잖아.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될 때 그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이 뭡니까? 소연아 뭐야?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야? 조건 뭐야? 서연아 조건 뭐예요? 아니 여기 안 보여요? 조건 혹시 필기를 안 따라오나? 조건이 뭐야? 이거야 이거.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뭐 한다고?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이 우선된다고. 조건이 뭐야? 이게 조건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는 법률이 아니라 계약이 우선인 이유도 그러면 결국은 뭐로 연결되는 거야? 조건으로 연결되는 거야. 자, 임차인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법률이 우선이라고. 그럼 그게 아니면 뭐가 우선인데? 계약이 우선이란 얘기지.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7번의 정답 몇 번이야? 태어나 7번의 정답 몇 번이야? 읽어봐. 4번이야. 얘가 조건이잖아, 조건. 왜 계약이 우선인데? 조건에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답니다. 다음,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인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된대요. 자,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자, 자유로운 의견 개진 또 뭐라고 얘기할 거야? 평등하게. 자, 그리고 분쟁 해결 절차라고 돼 있지.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모델이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야. 자, 다음.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한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8번 문제 봅시다. 밑에 부분에 뭐라고 적혀있어?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뭐 했다고? 거절했다고요. 정답 몇 번? 5번. 자료를 수집해 줄 수가 없어요. 왜? 합의가 안 됐잖아. 거절해서요. 자, 나머지 성질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다면 내가 다른 거를 선택했는데 그게 왜 답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나중에 사진 찍어서 질문하세요. 그럼 쌤이 또 전부 다 대답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4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와 전망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죠. 자, 다음.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추론해온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세연 맞아요? 민서 맞아? 맞죠. 정답 2번. 자,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이게 뭐야? 처음에는 자유가 제일 중요해서 자유대로. 근데 자유대로 했더니 너무 불평등해. 그래서 우리 평등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국가. 그런데 너 우리 평등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법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해. 절차주의 만들어주세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반영된 방안들이 추론해온 과정. 그 다음 특정 과제 해결. 특정 과제가 뭔데? 임차물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었죠. 자, 그래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정답 2번. 자, 다음 5번 넘어갈게요.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기억이 어디 갔냐? 이러한 악순환이다. 그쵸? 이러한 악순환 아까 쌤이 예시가 뭐였어요? 법이 우리 삶에 더욱더 깊숙이 개입하고 그래서 사회적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게 지금 이러한 악순환이었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뭡니까? 세훈, 누구한테 물어보지? 소연, 너 안 풀었지? 서연 뭘까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던 문제, 지우개 빌리고 갚아주는 거 원래 법적 규제 아니었어. 근데 이제 사회복지국가 전 법 모델이 너무 심해지면 어떡해? 지우개 빌리고 갚는 것도 전부 법으로 정해져 버려. 그 말이죠. 알겠죠? 3번. 자,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가와 나를 이해하는 거. 자, 봐봐. 이게 지금 주제 통합이야. 그래서 나에 나오는 내용을 가랑 연결해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봐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 존중,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자, 다음 2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맞나요? 맞죠? 재산권에 대한 제한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죠. 자, 다음 3번.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맞아요? 맞지. 절차 만들어주고 그 분쟁 조절 절차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자, 다음 4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맞나요? 아니지.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4번은 어떻게 돼야 돼? 앞뒤가 바뀌어야 되겠지. 자, 다음 5번 잘 보세요.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평등. 아까 얘기했던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자 법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준다던가 또는 분쟁 조절 절차를 만들 때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지금 둘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문법 주제 넘어갈 거고 숙제 내줄게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했던 거 버리세요. 버리던가 아니면 한 번 더 봐봐봐. 지문 한 번만 더 보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게 이제 내가 혼자서 읽어볼 때도 눈에 보일 거거든. 아마 여러분들 이거 혼자서 읽을 때는 절대 이렇게 안 읽혔을 거야. 지금은.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고3 올라가고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문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숙제 내준 것도 책 사이에 딱 띄워놨다가 숙제 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지난번 어디까지 했나? 오케이. 자, 음절 끝소리 규칙까지 했었네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작은 단수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뒤에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음절이 올 때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시, 오디, 오단 뭐 이런 것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교체 현상입니다. 교체 현상 중에서 비음화 한번 살펴볼게요. 비음화. 자, 비음화는요, 여러분들 크게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1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은 뭐냐면 여기 리을의 비음화라고 있어요. 요게 2번 유형입니다. 밑에. 자, 그런데 요 2번 유형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 1번 유형은요, 환경이 갖춰지면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법 어느 정도 배워봤으니까 알 거야. 예외 천국이거든, 우리나라 문법이. 예외 천국인데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평소에 문법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이용해야 돼. 왜냐면 걔는 환경만 갖춰지면 무조건 일어나니까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거든. 대표적으로 쌤이 얘기하는 요 1번 비음화 있죠. 얘가 환경만 갖춰지면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된소리 대기 규칙 중에서 첫 번째 규칙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일어나는 거, 그것도 예외 없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언의 어간에서 리을 탈락하는 거 있죠. 리을 탈락. 얘도 환경만 갖춰지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아어 탈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 이거는 의문의 변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맞춤법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활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넘어가서요. 이제 기역, 디귿, 비읍. 얘는요, 요 사이에 있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순화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받침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으로 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 글자의 다음 음절에 있는 니은, 미음을 만나게 되면 뭘로 변합니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표를 그리자면 이렇게 되죠. 기역은 뭘로 발음된다? 이응으로 발음된다. 디귿은 뭘로 발음된다? 니은으로 발음된다. 그 다음에 비읍은 뭘로 발음된다? 미음으로 발음된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딱 떠올리면 좋을 만한 것들 얘기를 좀 하면, 얘네 기역, 디귿, 비읍 3개 묶으면 얘네 3개를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어? 서연아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기역, 디귿, 비읍 얘네 3개 묶으면 공통점이 뭐야? 민서 뭐예요? 평파열음이라고 했죠. 파열음 여자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음절이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앞말의 받침 여기에 파열음 예사 소리가 오고 뒷글자에 미은이랑 미음이 오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기역은 이음,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야, 서연아? 맞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진아, 뭐 때문에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어요? 기역이 니은으로 바뀌면 안 돼? 수진,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데? 세연,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이음으로 왜 바뀝니까? 기억이 니은으로 바뀔 수 있어? 민서, 뭐 때문에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어요? 발음되는 위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뭐가 동일하냐면 좋은 위치가 동일하죠. 어디서 소리 납니까? 기억은 연국의 음. 여린 천장 소리죠. 요게 동일한 거야. 기역이랑 이응은 연국의 음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랑 니은은 뭡니까? 치조음이죠. 잇몸 소리. 비읍이랑 미음은 뭡니까? 입술 소리. 양수는. 그래서 얘네들이 비음하는 뜻이 뭐야?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이 되는 게 비음하잖아. 그래서 비음이 될 때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그 자음표를 그리면 표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그려지고 밑에 비음은 어떻게 돼요? 비읍, 니은, 이응 이렇게 되잖아. 표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세로 줄이 바뀐다는 건 뭔 말인데? 발음되는 방식이 바뀌는 거야. 발음되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알겠죠? 기역, 디귿, 이게 아니구나. 반대로 돼야 되는구나. 비읍, 디귿, 기역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비읍은 미음, 디귿은 니은, 기역은 이음 이런 식으로. 자음표가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음화 환경이고요. 자, 다음 리을의 비음화가 있습니다. 리을의 비음화는 뭐냐면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초성에 리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앞 음절의 마지막 소리가 자음이에요. 받침 있고요. 받침 뒤에 리을이 오잖아. 그럴 때 이 받침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뭘로 발음된다? 니은으로 발음되는 걸 우리가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근데 앞말의 받침이 리을일 때는 안 돼. 리을을 제외한 받침일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필수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환경이 갖춰진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어떨 때만 일어나요. 이런 현상을 혹시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걸 필수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필수의 반대말이 뭘까요? 수의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의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진아! 수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쌤, 그럼 어떨 때 일어나요? 몰라. 그냥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면 그냥 바뀐 거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특별한 규칙도 없어. 다만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한자어나 외래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말인데도 일어나는 경우 있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 그냥 니은으로 발음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리을의 비음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멘탈 터지게 한 게 바로 뭐냐면, 니은 뒤에 리을이 왔을 경우야. 앞 글자의 받침이 니은이야, 뒷 글자의 초성이 리을이야. 이러한 환경일 때 두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리을의 비음화죠.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유음화를 먼저 쓸게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90% 이상 유음화가 일어나요. 니은이랑 리을이 만나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 신나 이러면 우리 발음 어떻게 돼요? 신라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로 바뀐단 말이야. 대부분 유음화가 일어나요. 근데 소연아, 어떤 경우에는 리을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구분하는 건 어떨 때 구분하냐면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대체로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형태소의 경계에서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권력. 얘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권력 이렇게 발음합니다. 얘는 하나의 형태소야. 예를 들어서 생산량 이러면 뭐야? 생산된 양을 말하잖아. 생산된 양.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량 이렇게 발음합니다. 얘네 둘 사이를 나눠서 형태소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생겨야 돼. 쌤, 그러면 형태소가 나뉘는지 어떻게 하는데요? 권력도 한자어고 생산량도 한자어잖아. 근데 나머지는 걸 어떻게 하는데? 그걸 몰라. 진짜로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 수 없어.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 현상은 대체로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시 단어로 몇 개 가르쳐 주잖아. 걔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몰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게 형태소가 저렇게 나뉜다는지 알 거야. 하나 더 해볼까? 권력은 권력이잖아. 근데 공권력 하면 어떻게 되게요? 공권력 이러면 어떻게 되게요? 얘는 발음이 공권력이 됩니다. 왜요? 그냥 공권과 력을 형태소로 나눠놨어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구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한글 맞춤법 파트, 여러분들 작년에 2학기 때 한글 맞춤법 했잖아. 한글 맞춤법 파트에 조금 있기는 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음 법칙 설명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인 거야. 표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봐봐, 생각해봐.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가 실질 한자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야, 력. 이 력이 무슨 한자겠어? 세훈아, 무슨 한자겠어? 힘력자겠지. 자, 그러면 원래 힘력자라는 글자가 있어, 력. 그럼 얘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한자는 실질 형태소일까요, 형식 형태소일까요? 민서야, 뭘 것 같아? 왜?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 다 가지고 있잖아.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자는 다 실질 형태소인데 이런 애들이 뭐라고? 마치 다른 애랑 붙어서 쓰는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라고 하는 거야. 사실 접사가 아닌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붙어 있을 때 이제 보통 리을의 비음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다른 거 별로 상관없어. 제일 문제는 뭐냐면 니은이랑 리을이 연달아 올 때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야. 이런 애들은 그냥 발음해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1호선 동래역 있잖아. 동래역도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알면 보이는데 동래역 이렇게 적혀있고 밑에 영어 알파벳 적혀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보고 읽을 수 있게.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게요? 이렇게 적혀있다? 이거 뭔데? 네잖아, 네. 뭐가 적용되어 있는 거야? 리을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저기 지하철역이나 버스역 가보세요. 걔네 밑에 그 외래어 표기법으로 적혀 있는 거 있지. 전부 비음화랑 유음화 적용된 상태로 알파벳 적혀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역 보면 보여, 알파벳들이. 알겠죠? 이럴 때 이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다음 229페이지. 유음화. 유음화는 여러분들 뭐 아까 쌤이 신라 얘기하면서 다 했고요. 리을 플러스 니은이 만나든 니은 플러스 리을이 만나든 리을과 니은이 만나기만 한다면 뭐로 만들어지는 거? 리을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하고요. 순행적, 역행적이라는 말이 있지. 순행은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의 방향으로 영향 주는 거. 역행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영향 주는 거. 화살표 그리면 되죠. 어떻게? 달림이니까 리을이 어디에 영향 주는 거야? 니은에 영향 주는 거죠. 신라는 뭐야?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 주는 거죠. 순행, 역행. 자, 다음 구개음화. 자, 여기서 말하는 구개음이 무슨 구개음을 말합니까? 경구개음을 말하죠. 센입 천장 소리, 지읒, 치읒 이런 애들. 자, 그래서 끝소리 디귿, 티읒이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자, 근데 이나 반모음인데 얘가 반드시 뭐여야만 합니까? 형식, 형태소 여야만 합니다. 자,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구개음인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저거는 지금 외워도 나중에 시험 치면 까먹겠다, 나중에 외워야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진짜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뇌 속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는 개념들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되게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지금 하고 나면 이번에 2학기 하고 나면 문법 여러분들도 언제 시험 쳐? 수능 때 시험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 2학기 때 하고 나서 1년 동안 까먹다가 또 수능 근처 돼가지고 공부해? 아니에요. 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쳤고 지금 이번에 시험 한 번 더 치는 걸로 완벽하게 개념 끝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제는 당연해져야 돼. 국외음화가. 앞에 나왔던 유음화, 비음화도 마찬가지고 의문의 변동은. 알겠죠? 자, 다음. 디귿이랑 이가 만나면, 티읕이랑 이가 만나면 각각 지가 되고 치가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이랑 희가 만날 때 얘가 t가 되고 그 t가 치가 되는 형태도 있죠. 굳히다, 닫혀 이런 것들. 여기에서 보통 여러분들 실수가 많이 나오지. 이거 보면서 굳히다, 굳히다. 오케이. 변동 한번. 변동 횟수 셀 때 여기서 실수 많이 하죠. 보통 요거 한 번 더 있는데 빼먹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이나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잘 기억이 나서 의문의 변동의 개념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횟수 한번 빼먹는다든지 그냥 뭐 변동 관련된 서술형 쓰는데 그 의문 하나 빼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실수로 감정당하는 것들이 좀 많죠. 갈수록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돼서. 자, 다음에 이런 것들. 벼훌치. 자,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문법적인 소연아 개념이 뭐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이가 뭐여야 돼? 형식 형태 소여야죠. 자,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심지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여기에 있는 티읕이 어떻게 됩니까? 요음이 먼저 돼야죠. 자, 그러면 자, 잘 봐. 앞에 봐. 얘는 그러면 의문 변동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민서야? 안 일어난 거죠. 얘는 변동 안 일어난 겁니다. 얘만 변동이 일어난 거죠. 벼울치 할 때 t가 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변동이 한 번입니다. 그럼 이거 왜 쓰는데요?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고 싶은가? 어떤 상황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겹받침의 뒤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글자로 연음된다.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변동은 아니고. 자, 그 다음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글자 뭐 있습니까? 밭이랑. 얘가 여러분들 두 개 발음이 있죠. 이랑인데 이 이랑이 조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밭이랑 논이랑 다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자, 조사는 수진아, 조사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뭐란지 안 들려요? 형식 형태소죠. 조사는 실질적인 뜻이 없잖아. 형식 형태소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국외음화가 일어나. 최종 발음 어떻게 됩니까? 바, 치, 랑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밭 플러스 이랑. 명사 이랑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명사는 서연아, 세상에 있는 모든 명사는 실질 형태소일까요? 형식 형태소일까요? 실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명사는 실질이야. 그럼 여기서 이랑이 뭔데요? 여러분들 그 농사 하면은 밭의 땅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부분에 이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움푹 패여 있는 부분. 알겠죠? 자, 그래서 밭과 이랑이 만났어요. 얘는 실질 형태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결론 반, 이, 랑 이렇게 됩니다. 반리랑이야, 반리랑.
여기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여기 음절 끝소리 규칙을 만나가지고 디귿이 니은을 만나가지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상이 뭐뭐 일어납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플러스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 반응이야. 소연아! 미안. 다시 자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